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청 공감 토론 플랫폼 신천식의 이씨와 리빙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령화 인구의 급증에 따르는 고령화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제가 우측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전 ICT 산업협회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는 송치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학교의 인문융합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문준입니다. 저는 한국사상을 전공하는데 어느 날 그 조선 선비들의 노후관이라는 논문을 썼다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지금 저희 건양대학교 안에 웰다잉 연구소가 세워지는데 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거기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노후, 웰다잉, 웰에이징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양학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사람 윤양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 은퇴 후에 노인복지관장 청년퇴직을 2번째 하고 지금 3번째 노인회에서 노인대학 학장을 맡고 또 백세은퇴연구소를 한 15년째 같이 연구하면서 지내오는 유한봉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장수 문명의 의미와 앞으로의 발전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정해봤는데요. 장수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장수라고 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오래된 꿈이었어요. 그게 이제 건강 장수, 무병 장수가 인류들의 공통된 꿈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도 오복을 말할 때 가장 앞장서서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수복이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노인, 건강한 노후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저희한테는 익숙해지고, 예전에는 저희가 환갑잔치나 고이연 같은 것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그 시골에서 공동체에서는 동네 잔치가 됐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요즘 환갑잔치 고이연 한다고 하는 사람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질 정도로 60, 70 정도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이제 저희 주변에도 100세, 백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김영석 교수 같으신 분은 100세가 넘으셨음에도 왕성한 사회활동도 하셔서 우리들의 그 장수 문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아니실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생소하지만 장수 문명의 탄생, 장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김문준 교수님이 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저도 장수 문명이라고 해서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이름을 잘 붙이셨나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지금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문명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라고 하는 거는, 그건 이제 벌써 우리들의 삶이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러한 삶에 이제 직면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장수가 드물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육순잔치도 하고 칠순잔치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일반화됐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제 생명이 많이 이제 그 연장이 됐다는 뜻이고, 그 뜻은
결국 우리들이 인생을 더 많이 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60이 되면 이제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렇게 제 좌우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활동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가시는 것들이 보편화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이제 단단히 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렇게 저희가 이분법에 익숙하게 접근을 한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과 부정을 넘어서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 일단은 나이 든 사람이 많다고 하면 고령자를 대접하는 정책이 아무래도 펴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시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뭐 저희가 정치는 여기 없습니다만 요즘 노인복지 현장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또 노인대학 학장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한복 학장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생각나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고령화가 미치는 다양한 변화가 많지요. 정치적으로는 우선 고령층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권자 구조가 변화되고 또 노인 복지가 증대되니까 복지 정책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고 또 세대 간 장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세대 간 갈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는 등 뭐 산업이 재편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가족, 노동, 복지 구조가 변화될 것이다. 문화적으로는 노년 중심의 가치가 재편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하여튼 고령화 시대, 문명이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더 사회적 공부를 더 많이 해야 그 다가오는 문명을 적응을 하고 또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평생 교육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SF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다른 행성을 가기 위해서 우주에서 미아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지구 나이로 따지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살아서 얼마나 기쁘십니까? 이제 지구에 남아있던 분들, 그 먼 미래의 후손들이 만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 지구에 친구가 없어서 너무 심심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오늘은 이제 남녀 성비를 일부러 제가 이렇게 안 맞춘 건 아니고 여성분 활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주변에 찾기가 많지 않아서 윤 선생님 오셨는데 윤 선생님 어떻습니까? 나이 드시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친구는 많으세요? 나이 들수록? 네, 그런데 저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아, 예. 네, 정말 친구 같은 친구 한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나이 들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아마 흔쾌히 예스가 아니고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친구는 소수 정예주의 이걸 원칙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친구가 몇 분 계세요? 한 분은 계시는 거예요? 두 분은 계시는 거예요? 둘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는 걸 이제 몸소 보여주고 계신데 교수님은 나이 드시니까 교수님도 이제 은퇴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어떤 면에서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된다든지 외부로부터 어떤 그 느낌을 받게 된다든지 뭐 나이 먹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학에 있다 보니까 예, 예. 이제 여러 이제 지자체나 이제
이런데 이제 무슨 자문위원회나 뭐 회의 같은 데를 가보면 어느덧 제가 제일 나이가 많더라고요. 도지사나 시장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이제는 그 위원회 오신 분들도 이제 다 저보다 다 몇 살씩 어리고 그런 일이 이제 계속 경험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 작가님께서도 그랬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이나 또는 어떤 생산 연령대 삶이요 너무 치열해서 청소년기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작가님처럼 아 이거 가야 돼 또 20, 30대로 다시 돌아가라면 몇 명이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아름다워야 할 청소년기의 입시 또 20, 30대 그 가정을 건사하고 입지를 마련하려고 기를 썼던 그런 과정을 이제 나이 먹었다는 느낌은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나 이런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걸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 좀 나이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송 단장님은 어떠세요? 나이 드셔서 좋은 점이 더 많으세요? 불편한 것도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아직 60대 중후반이라 나이를 생각할 틈은 없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장수 문명에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나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성경에서부터 모세가 120세를 살고 아브라함이 160세 가까이 살고 최고 창세기에 보니까 969세까지 산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차피 120년은 평균으로 살 그런 시대가 왔고 특히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어디에 그 회사에서 인간 수명 120세 프로젝트를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이유가 그냥 놔둬도 120년은 다 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 수명 200세 구글에서 했네요. 구글에서 인간 수명 200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나이라는 게 보편화가 됐는데 특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 다음으로 평균 연령이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30대인데 우리나라가 45.5세예요. 일본이 49.5세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출산으로 신생아는 태어나질 않고 계속 나이가 먹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저도 은퇴를 한 지 뭐 공무원으로서 은퇴한 지는 몇 년이 됐지만 그래도 이게 이제 서서히 시간이 가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느끼고 있는 게 주변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요. 이제 일례로 제가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과거에는 부모 자식 간에 식당에 와서 돈을 누가 내나 보면은 거의 다 젊은 자식이 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다 나이 먹은 부모님 카드가 나와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식당 가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뭐 꼭 이것도 이분법으로 나눌 건 아니지만 문화적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양 문화권은 아무래도 농경 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 서양 문화는 조금 제가 일방적으로 폄훼하는지는 몰라도 약탈과 유목, 뭐 사냥 문화가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노인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이런 문화가 별도로 용어가 있더라고요. 에이지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때로는 다음 사냥지로 이동해야 되는데 나이 든 부모가 일가가 이웃이 방해가 되니까 먹을 거 조금 넣어주고 최소한의 그 식량만 남기고 떠난단 말입니다. 뭐 이런 거. 근데 동양에서는 이제 선비 문화, 뭐 아까 뭐 양반으로 그분들 사대부 계층을 얘기하고 또 군자라고 하고 대인이다고 이렇게 가장 그 높은 인격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용어가 노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왕이 주관하는 아니면 시도의 그 지방의 그 관찰사나 수령들이 주관하는 기로연이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분들은 뭐 출세해서 선비다, 양반이다, 사대부다 이런 걸 능가하는, 노인을 그 존중하고 뭔가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그런 그 관행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양은 그런 것이 이제 나이 들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반감 같은 게 분명히 있어서, 그게 요즘 저희가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노인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문화가 은근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노인은 예를 들면 경제활동에서 아무래도 제외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소외당하니까 젊은 세대 생산 가능 인구에게 부담이 된다, 뭐 이런 존재라고 저희도 낙인 찍고, 그런 데서 평생 부양 의무를 젊은 세대들이 혜택 본 것도 없는데 내가 모르는 저 노친네를 위해서 왜 내 소득의 일부를 나눠줘야지 돼, 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세대 갈등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저희가 노인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의 갈등을 부추기고 그분들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합의 차원에서 서로 상호 의지하고 상호 협력하는 이런 큰 틀에서의 보다 나은 성숙한 사회로의 진행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교수님 생각. 예, 뭐 진행자 말씀대로 이제 동양서양의 큰 뭐 문화적인 예. 근원부터 따지면 뭐 더 한이 깊이 없지만, 예. 없겠지만 저는 산업혁명 이후에 일로 크게 예. 달라졌다고 봐요. 산업혁명은 그 전에 농업 문화를 깨트려야 가능한 거거든요. 예. 우리도 그 역사를 가장 첨예하게 겪었지만 농업 사회는 3대 이상이 살아가는 대단히 가정이 필요해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근데 산업 사회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족 제도를 흩어야 돼요. 예. 한국의 전국의 산업 현장에 둘째나 셋째나 마지가 어디 가서 일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걸 해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국도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대가족을 해체하는 걸 경험을 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가족 제도 하에서는 노인들이 할 게 많아요. 예. 그리고 노인들이 재산이 돌아가실 때까지 대가족을 유지하니까 돌아가셔야 상습이 돼요. 예. 근데 산업사회는 그럴 일이 없어요. 이 부모가 다 챙겨줄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 도시에 간 사람들이, 자식들이 다 각자 살아야 되거든요. 산업사회가 400년 전부터 진행됐던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봤어요. 자기네 부모를 봉양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효자건 효자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요. 애들이 다 서울 살고 부산 사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7, 80 먹었다고 해서 애들을 어떻게 매일 봅니까? 다 알아요. 자기네들도 알고. 교육비나 생활비나 생활정착기금을 부모가 제대로 못 주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되돌려줄 게 별로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걸 300~400년이나 학습해 왔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서로. 근데 한국은 지금 어정쩡한 상태에 저는 변화 과정에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물론 저는 이제 한국 사상 전공했기 때문에 왜 한국 사람들이 효사상이 강하고 효의식이 강한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점차로 약해가는 건 필연적 추세다. 이건 삶의 현장이고 이걸 누가 바꾸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300~400년 산업화를 진행한 유럽 국가는 미리 자식 관계 속에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 보장이나 국가 제도가 형성이 됐지만, 한국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지금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인들의 삶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그 노후 문제에 대해서 자식에게 어떻게 한다, 그리고 이건 저는 이제 시대가 지난 문제라고 보고, 그가 효자냐 불효자냐 그거에 있지 않다고 봐요. 저는 현실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 노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버넌스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대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서양은 이걸 200~300년이나 해왔지만 우리는 이제 한 세대 만에 이 엄청난 일을 봉착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 서양 사람 이렇게 큰 차이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앞으로는 이제 그 핵가족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1인 가족이 40%가 넘었다고 그러대요. 저희는 어쩌면 각자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어떤 뭐 윤리의식이니 도덕의식을 찾기 전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 공유의식, 공감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지금 절실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수님 그 말씀 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지탱하고 있는 구조는 자본주의적 사고지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그다음에 소비 지상주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체화되고 내재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가 우리가 효용 가치나 쓸모를 너무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요걸 재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만약 제가 정부의 책임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을 거라고 봐져요. 예.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60세 후반, 70대가 돼도 다 쌩쌩하게 현장 활동을 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청년, 청장년 실업 문제가 엄청나요. 예. 그럼 이 어디에다 일자리를 해줘야 되나? 그래서 저는 유럽식으로 가야 된다. 예. 지금 4일 근무도 어쩌면 더 줄여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엄청난 그 일자리를 나누자는 말씀. 나눠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노인들이 여태까지 젊었을 때 일주일에 5일 일하셨다면 이틀 정도나 하루 예. 반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만큼 젊은이들에게 한 3일 반 정도만 일하고 그 소득을 나눠야 되고 세제도 그렇게 저는 그 유럽처럼 개편해야 된다고 보여요. 지나치게 많이 일해서 돈을 벌면 그만큼 국가에서 가져가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그걸 공유하면 우리가 공감하고 공유하면 법은 제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너무 집중해서 일하지 않도록 그런 해서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노인 일자리 얘기가 나오면 항상 청년 일자리를 뺏어서 노인 일자리로 간다. 이런 이제 거래 관계거든요. 주고 받는 관계. 그래서 이제 기회를 늘린다든지 전체 총량 안에서 조화로운 배분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젊은이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예. 또 지금 60 넘은 분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조직이라면 만약에 이제 지자체든 회사든 공장이든 잘 업종 배분, 직분 배분은 얼마든지 저는 생각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 일자리 얘기, 청년 일자리, 먹고 사는 문제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옛날에는 토지라고 하는 공동의 기반이 있었거든요. 생존 기반이 이제 뭐 종종 이름으로 됐던 할아버지 이름으로 됐던 누가 개인이 팔아먹을 수가 없는 거고 혹시 이제 도시에 나가서 망해 먹었더라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최저 생계는. 근데 그런 의지처가 지금 없는 것이 저희한테는 그것도 너무 갑작스레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유명한 책 중에 오래된 미래 같은 데 보면 그 공동체주의를 극도로 미화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이 그런 미풍양속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저희 세대. 이제 지금 노인 일자리가 많아서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다 이러는데 사실 노인 일자리 중에 양질의 일자리는 별로 없지 않을까요, 유학장님? 예, 지금 김 교수님 하신 말씀에 조금 부연을 하면 예. 서양과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제도적 차이가 분명히 있고 예. 또 시기적으로 서양은 원숙한 경제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제 급격하게 발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도기에 들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지금 한국의 그 효문화 사상이 무너진 이유가 첫 번째는 인성교육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가정교육이나 교회교육이나 여러 가지 인성교육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성교육 자체가 입시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애들은 시험 보는 기술자를 키웠지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인간이 되라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한테 배웠는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너 시험 잘 봐라. 저 공부나 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싸가지 없는 자식들을 키워놔가지고 지금 효도라고 하는 것은 다 내팽개친 지가 옛날이고 지금 참 그런 시대가 됐는데 결국 우리 책임입니다. 책임인데 지금 일자리 문제만 하더라도 노인 일자리하고 청년 일자리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진여 취업 컨설턴트로 또 일을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전 근교도 그렇고 여기 가까운 옥천 영동 같은데 군 단위의 그 중소기업이 한 600개씩 있습니다. 그 기업하는 사장들을 만나면 제일 고민이 뭐냐면 사람 좀 구해달라는 거예요. 거기 청년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로도 실어 나르는 데도 있고 여러 방법을 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하고 노인 일자리는 다른데 청년 일자리는 왜 노는 애들이 뭐 70만이면 취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걔들은 대기업이라든가 지들이 원하는 직장 아니면 안 갑니다. 이제 진짜 말로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높은데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낸 것이 아니라 좀 시쳇말로 말하면 대학을 끄실러 놔가지고 이건 제대로 취업도 못하고 허드렛 일도 안 하고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혼재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속히 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 가정이 무너지게 된 원인 중에는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알게 모르게 법을 바꾼 게 있어요. 호주제 폐지라든가 또는 뭐 간통죄 폐지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남녀 평등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의 책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도가 그렇게 서양화되는데 그게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서양은 그런 것이 그렇게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작동되는 기독교 윤리가 있고 나름대로 사회 질서가 있는데 우리는 죽도 밥도 아니게 전부 다 이기적 존재로만 남아가지고 세대 갈등이 나타나고 우리나라도 노인들을 폄하하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틀딱이니 뭐니 해서 진짜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 교수님 같이 인문학 융합교육에서 지금 계시는 지도자들 교사들 교수님들 좀 데려다가 교육 좀 다시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이제 장수 문명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는 나이 든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요. 누가 하나를 뽑아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 맞춤형 정책도 제시하고 공약도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정책 실현이나 공약 실천을 위해서 그분들의 피드백을 항상 의견을 경청해서 그 뜻을 받들어 줘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이제 죄송한 표현이지만 노인들이 정치에 참여는 하는데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화된 모습은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뭐 정치적인 논의를 하자는 건 아닌데 노인들 스스로의 기대와 염원과 희망이 있다면 그걸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때로는 강요할 수 있는 이런 조직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제도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봐요. 예.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건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 300명이 남녀 비율이 50대 50입니까? 아니지요. 10대는 국회에 못 나가니까 20대부터 선출권이 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맞추냐고요? 어느 정당도 그런 걸 정강에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는 예. 거죠. 국회의원이 50%가 여성이 될 때까지 그리고 노인이나 20대, 30대 숫자가 국회의원의 그 숫자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갈 길이 멀었다고 보고요. 그것을 정당에서 강령으로 채택할 동안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노인들이 정치계에 나가는 것을 전면하는 것은 아직도 제가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요. 그 주식에 맞추어서 배분을 별로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술 투자, 새로운 생산시설 투자. 그래서 외국 기업에 비해서 그런 걸 뭐라 그래? 배당금이 적어요. 그걸 이제 주가로 실현시켜 주겠다는 건데 미래 가치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미래를 보고 뭘 하자고 했지 여태까지 기여한 사람들에게 뭘 해준 적이 없어요. 희망 고문으로. 그래서 그런 걸로 본다면 저는 노인들이 되면 굉장히 보수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나누자. 여태까지 20대, 30대를 위해서 투자하고 뭐 대학교 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생활비를 좀 줘라.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으면 아직도 이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이 나가야 될 길을 정말 여태까지 노인들이 그동안 헌신해왔고 참아왔고 이 모든 기여를 해오셨는데 이런 점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